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정학위의 농가 원령가라는 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그 수능특강에서는 이제 고려가요 동동을 공부했었죠. 그쵸? 예, 그래서 두 작품을 비교하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 원령가라는 말 자체가요, 농가잖아요. 농촌. 그쵸? 농촌의 그 원령. 우리 동동에서 배웠지만 1년 12달을 그 월별로 써내려가는 그런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달과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을 적은 그 원령체 형식의 가사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주제는 이제 농사일에 임하는 이제 권계입니다. 권계. 권장하고 경계한다. 그죠? 계도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고요. 실사구시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요. 장편 풍속 가사라고 할 수가 있고 교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설상 특징이 하시면 이제 첫 번째 전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령체 가사입니다. 그래서 원령체 노래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장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섣달까지 12달에 걸쳐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죠? 예, 계절의 흐름에 따라 각 연을 나누어 부르는 시가형 양식을 이제 원령체라고 하는데요. 1월에서 11년까지 이제 처음에 절기가 소개되고요. 그리고 화자가 이제 감상하고, 그 다음에 농사일이 나옵니다. 농사일. 그 다음에 세시풍속. 이렇게 이러한 시상 구조로 전개된다는 거 아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말 노래로 농업기술 보급을 처음으로 시도한 작품이라는 것이 이제 의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흥겹고 노래로 부를 수 있으니까 또 기억하기 쉽죠. 예. 조선시대의 생활사 및 풍속사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써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의를 어길 소냐라든가 오신체를 부러워하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는 달리 이제 그 조선 그 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현실적인 자연의 모습이 이제 실생활에 그냥 방영이 됩니다. 실학사상에 의해서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어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구체화됩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이제 1년 12달의 농가의 할 일에 관해서 적은 건데요. 농가에서 이제 어떤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요. 또 문학의 양식을 빌렸잖아요. 또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죠. 그런 걸로 볼 때 교술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또 설마다 다가오는 세시풍속 있죠. 또 지켜야 할 예의범절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도하는 훈계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와 교훈을 내리는 입장의 어조를 취하고 있고요. 뭐뭐 하라, 뭐뭐 하소 이러한 어미들, 그러니까 명령형 어미, 청용 어미가 이제 사용되면서 듣는 청자들에게 뭐하라? 실천을 강하게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농민들보다는 좀 우월한 위치에 있겠죠. 그러니까 계도적이고 교훈적인 입장으로 사대부 입장에서 이제 농민들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일에 대해서 지시하고 교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러한 글들 중에 뭐 정철의 뭐 훈민가라든가 이런 글에서도 성격이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설득적이고 계몽적인 어조로 농민들에게 근면함을 권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를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을 청자로 설정했다는 거, 이러한 형식도 알아두시고요. 구체적인 어휘들, 농민들이 사용하는 구체적 어휘들을 사용해서 활기가 느껴지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 형식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농가의 생활상, 풍속, 우리 민족의 미덕, 인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 글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농촌 생활을 절기별로 소개하고요. 농사일을 또 때맞춰 잘 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실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려는 시대적인 그 추세를 반영해가지고 이전 가사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농업 기술, 농작물 관리, 풍속,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소개함으로써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도 많은 거죠, 이 글이. 정월에 세시풍속이 나오는데요. 우리 공부할 오늘 내용이요. 설날 세배한다든가 설빔, 또 연날리기, 널뛰기, 윷놀이, 사당에 인사드리기, 보름날 약밥 지어 먹는다든가 산나물 무쳐 먹는다든가 차례 지내고 약술 마시기, 생밥 먹기, 더위 팔기, 달맞이, 횃불 켜기 이런 것이 바로 1월의 세시풍속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시풍속인지 농사일인지 이런 것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또 정월보름에 먹는 세시 음식은 뭐 약밥, 나물, 생밥, 약술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에서 이 자연이 이제 대체로 어떻습니까? 처음에 초창기에는 관조의 대상이면서 완상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풍류로 바뀌면서
후기로 오면서 어때요? 생활의 현장이자 노동의 공간, 바로 우리 이 농가 원령가가 그렇죠. 이러한 변신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의 주된 말하기 방식은 뭐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오늘 하실 거는 이제 1월령, 정월령만 하는 거예요. 12월령 중에서요. 정월의 절기가 소개됩니다. 정월의 절기. 그래서 정월은 맹춘이다. 맹춘이라는 건요, 초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은 초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겨울이 아니에요. 입춘, 우수, 절기로다. 그러니까 계절감을 주는 이 어휘를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적 배경을 부각한 거고요. 정월의 절기인 입춘, 우수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 가시면요. 정월의 경치를 감상합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잖아요. 그런 넓은 들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산중 가낙. 산속에 이제 흐르는 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을 산중 가낙이라고 하고요. 빙설. 그러니까 이제 얼음과 눈은 이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남아 있으나 평교 광야에, 평교라는 건 널찍한 들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광야는 벌판, 넓은 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들과 벌판에 운물이라는 건 그냥 경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치가 완전히 변했도다. 그렇죠? 우리 변했도다. 이렇게 정지용의 뭐 춘설 우리 현대시에서 배웠잖아요. 춘홍특강에서 거기에서도 이런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봄의 모습이 여기서도 이제 초봄의 모습이 이제 온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화자가요. 그래서 영탄법, 그렇죠? 정월의 계절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계절에 따른 경치의 변화를 감상한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이제 세 번째 농사일의 권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이에요. 권장. 농사일을 소개하고 권한다는 얘기입니다. 권하고 장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다 쏟으면 자연의 재앙을 면할 수 있으니까 인간들이요 노력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떤 근면과 노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와, 자 여기서 이 감탄사 이 어와는요 보통의 감탄사랑은 좀 다르죠.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애민중농, 여기 애민중농 나오는데요. 이 임금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찬하는 감탄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감탄사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상은 이제 현재 살아있는 우리 임금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민중농 하오시니 간측하신 아주 간절하고 정성스러우신 권농, 농사를 권하는 유눔이라는 거는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요. 그렇죠? 임금님 말씀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곡, 전국 방방곡곡에 반포, 배포,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님 말이 전국에 퍼졌다. 그러면서 이제 슬프다 그러는 거,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원인이 나왔네요. 네 몸,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제쳐놓고 고사하고 성의를 어기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임금님의 이 성의, 임금님의 뜻이죠. 바로 이 권농 유놈해라라는 이러한 뜻을 어기겠느냐라고 하면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기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무지하다고 한들 임금의 뜻을 어기겠냐고 하면서 임금의 뜻을 명분으로 제시한 겁니다. 사대부의 입장이죠. 이런 정면에서 볼 때. 농민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설득적인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거고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가 가장 강조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이 농사에 힘쓸 것을 권면한 임금의 간곡한 명령 때문이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조선시대잖아요. 그쵸? 봉건주의 사회에서 임금님의 명령 곧 법령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거고 또 작가가 사대부 계층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산전수답, 산밭과 문혼이라는 건데요. 이제 문혼이라는 건요, 물을 쉽게 댈 수 있는 논입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우리 문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산밭과 문혼입니다. 상반하여, 서로 반반하여 힘대로 하으리라, 힘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죠. 노력을 해라 이 얘기예요. 1년의 풍년과 흉년은 측량, 추측하지는 못하지만
인력, 사람의 이 힘, 사람의 노동력이 극진하면 정성스러우면 천재, 자연재해는 최소한 면하리라 이런 얘기죠. 그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홍수재해로 굉장히 많은 전국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도 이 자연재해는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노력을 다하면 그것이 인간의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의 한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각각 모든 사람들이 권유하는 겁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힘쓰는 게 이제 권면이거든요. 권유하게 하여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게을리 굴지 말아라라고 직접적인 명령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부지런히 농사지을 것을 권장하는 거고요. 교훈적인 성격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훈성이 가장 잘 드러났다라고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농사일입니다. 정월의 농사일입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소개하면서요. 농사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1년지계, 1년,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할 일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새학년 되고 뭐 새학기 맞으면 또 계획 많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일에서도 이 봄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그래서 범사, 모든 일, 만사를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러니까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고 준비를 해라. 봄에 만일 실시하면 때를 놓치게 되면 종년, 한 해를 마치는 일이 한 해를 마치는 일이 낭패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 해를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봄에 실시하는 상황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까 농사일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를 갖지 말라고 경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일에 힘쓸 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만시지탄. 때를 놓쳐서 한탄하는 거잖아요. 그걸 경계해라 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자, 농기구를 다스리고, 농우, 소를 살펴 먹여, 재거름. 그죠? 이제 재로 만든 거름이잖아요. 재워놓고, 한편으로 실어내니, 보리밭에 오줌 주고, 그죠? 작년보다 훨씬 더 힘을 써서 일해라. 그러면서 농사일을 제시한 겁니다. 농사일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농사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고요. 늙은이가 힘이 없어 힘든 일은 못하여도 낮이면 이영이라는 건요. 초가집을 얻기 위해서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해서 엮은 지푸라기입니다. 그래서 이영을 엮고 밤이면 또 새끼를 꼬아라. 때 맞게 집을 이으면 큰 걱정거리 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농사일이 아니고요. 농사일이라고는 집에 지분을 손보기 위한 그러한 일이죠.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쉽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을 제시해서 농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 부분이 농사일이고 이 부분은 농사일이 아니라는 것까지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대충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만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각종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해석을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수능에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 외우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 마시고 글을 읽으면서 직접 자기가 몸소 받아들이면서 해석이 되셔야만 문제 풀 때 정확하게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너무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석을 완벽히 한다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실과나무 보굿. 자, 보굿이라는 건요, 겉껍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과일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이 초봄에 이제 벗겨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깎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 사이에 또 돌도 끼워요. 그러니까 설날 아침에 어때요?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굵은 돌을 끼워 놓으면 그 가지가 잘 퍼져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많은 과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농사 일에 힘을 쓰는 거죠. 농가에서 과실나무를 위해서 정조라는 건 이제 설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원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명시 날이 밝지 않은 그 시점을 이제 미명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조로 한번 하여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잊지 말고 소곡주를 걸러라 이제 술입니다. 삼춘백화시. 자, 삼춘백화시라는 건요. 삼춘은 이제 한 봄이잖아요. 봄철. 그죠? 온갖 꽃이 필 무렵에 백화가 만발할 때 화전일치하여 보자. 그러니까 화전을 안주 삼아서 한번 크게 취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전이라는 건 뭐 아시죠? 꽃 모양의 술을 넣어서 부침개를 부친 겁니다. 아셨죠?
삼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봄 석 달이고요. 우리 처음에 나왔던 맹춘, 중춘, 개춘이라고 합니다. 초봄, 중간봄, 마지막 마지막 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석 달에 봄의 석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설날이 아니에요. 대보름입니다. 대보름 아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날이 아니다라는 거 문제 푸실 때 조심하시고요. 대보름달에 달을 보면 뭐한다? 장마와 가뭄, 즉 수환을 안 돼요. 그러면서 정월 보름달이 붉게 보이면 가물고 희게 보이면 장마가 된다라고 과거에 우리네 조상님들은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노농은 농사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노인분들이 많겠죠. 징험이라는 것은 경험에 비추어서 모두 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그 과학적인 것보다는 이제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대강은 짐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경험 많은 이 농사일에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대우를 받곤 했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내용 가실까요? 정월의 세시풍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시풍속들을 소개하고요. 설날과 정월 대보름 풍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정조에 그러니까 이제 정조라는 것은 설날 아침에 세배하는 것은 도누한 아주 인정이 두텁고 후한 미풍양속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새의복 설빔이죠. 떨쳐 있고 친척 가까운 마을에 서로 찾아가서 남녀노소 아동까지 삼삼오오 다닐 적에 그렇죠? 요즘에 그 설날 분위기랑 뭐 별로 다를 게 없죠. 와삭버석 울긋불긋. 자, 이건 뭐냐면 음성 상징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의태어를 써서 의성어, 의태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설빔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물색이라는 것은 물건의 빛깔입니다. 그래서 번화하다, 화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날의 그 어떤 설날의 풍속, 설날의 풍속을 이제 청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언어의 기능 중에 정보 전달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삭버석이라는 것은 얇고 빳빳한 물건이 부스러지거나 서로 스치는 소리예요. 그죠? 새 옷이 스치는 소리 또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리로의 의미가 있어서 볼 수가 있고요. 울긋불긋, 그렇죠? 의태어 이런 걸로 볼 때 음성 상징어를 쓰면서 어때요? 훨씬 더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 아이는 연을 띄우고 계집 아이는 널뛰고 그렇죠? 윷놀이하고 소년들이 놀이다 내기하면서 그렇죠? 사당의 세배하니 세알이 세배예요. 병탕 떡국에 술과 안주로다. 그러니까 사당이라는 건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이고요. 세알은 이제 설날 사당에 세배 인사하는 일입니다. 그 엄파는 이제 겨울에 속에서 자란 빛이 누런 그 움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나리를 무싸게 곁들이면 보기에 아주 신선해서 오신채는 이제 자극성이 있는 5가지 채소류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맛 좋은 그런 것들을 부러하랴. 서리법이니까 부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게 훨씬 더 맛있다라는 겁니다. 엄파와 미나리가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보름달 약밥은 이제 약식이죠. 제도가 신라적 풍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 때부터요. 이 까마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약밥을 만들어 들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 그 소신왕인가요? 이 신라 임금께서 까마귀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기 위한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때부터 미풍양속으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묵은 산채 삶아내니 산나물이에요. 그래서 육미, 고기로 만든 음식과 바꿀 쏘냐라는 것은 결국 이 산채가 훨씬 더 맛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한내어 캐어 말린 이 산나물을 삶아서 무쳐내니 고기 맛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귀 밝히는 약주라고도 하죠. 약주며 부스럼 삭는 생밤이라. 이 말은요, 귀 밝으라고 이제 뭐 하시는 약술이고 부스럼 삭으라고 먹는 생밤이다라는 겁니다. 이 먹는 것도 전부 음식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날 밤에 밤이라든가 호두, 잣 등을 깨물면요, 그의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세시 음식과 관련된 언급이 이어지면서 약식, 산채, 약술, 생률, 밤이에요. 생밤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자, 먼저 불러 더위 팔고 달맞이 횃불 흘러오는 전에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다. 아이들 놀이로다라고 하면서
세시풍속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쵸?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날 텐데요. 이 노래를 창작한 의도는 뭐냐면요. 농사일을 권장한다, 권면한다. 그러니까 세시풍속을 또 교화하는 그런 목적에 담겨 있어요. 농가의 1년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농사일을 권장하고 철마다 다가오는 이 풍속과 지켜야 할 이 예의 범죄를 가르침으로써 풍속을 교화하려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동과 이 농가월 연가를 대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죠. 이 공통점은 1월부터 12월까지 어때요? 월별로 내용을 전개한다는 거죠. 형식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농가 원령가는 어때요? 뭐뭐하소 등의 남성적 어조가 쓰였지만 동동은 여성적인 화자의 어조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농가 원령가는요, 농사일의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동동은 어때요?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고요. 또 농가 원령가는 직설적인 표현이 강하고, 동동은 비유적인 표현, 이런 부분이 주되다라는 거, 이러한 동동과 농가 원령가의 공통점, 차이점까지 공부를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